안녕하세요. 캐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협상이 3일째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단독 1대1 협상을 지금 이 시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협상을 벌이면서도 북한은 전쟁 때나 가동할 병력과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 북한의 도발 조짐에 오히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최전방 장병들이 스스로 전역 제대를 미루고 경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휴회 재개를 거듭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1대1 끝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지금 결론이 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조수진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지금 현재의 지금 1대1 회담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관진, 황병서. 그거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좀 전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지금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예. 2대2 투투 회담인데, 2대2 회담인데 그 회담 도중에 김관진, 황병서. 그리고 이렇게 그 회담 형식은 계속 바뀌는데, 예. 1대1이 5시에 했을 수도 있고, 어제 5시에 했을 수도 있고. 오늘 또 한다는 속보가 나와 있는데 1대1이든 대담을 할 때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해라. 우리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은 김정은의 지령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대통령께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시죠. 매번 반복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군을 믿고 우리 장병들의 충성심을 신뢰합니다. 방금 대통령께서 조용조용 말씀하셨지만 내용으로 보면 매우 강경한 입장이시죠. 한 번도 물러서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주재했던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여기 그 발언을 좀 챙겨보면요. 첫 번째는 현재 합의는 마무리를 위한 논의 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말로만 봤을 때는 지금 회담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담에 있어서 어떤 문안을 가지고 작성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무리 국면이라는 것은 회담이 결렬된다든지 아니면 계속된다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얘기로 풀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담의 성격은 현 사태를 야기한 지뢰 도발 등 각종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북한이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도 약속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타결이 돼야만 북한과의 앞으로 대화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점진적인 대북 정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반드시 우선돼야 될 것은 북한의 사과.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과거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이 이번 지뢰 가지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겠지만요. 그게 북한이 항상 애매모호한 표현들로 사실 우리를 우롱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유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유감이 주체가 어디인지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끝에 항상 유감을 표시해놨는데 유감은 당신들이 한 거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건지 우리가 한 북조선이 한 일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는지 이 주체를 밝히지 않고 유감을 표시하고 쌍방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왔거든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도 그랬고 푸에블로 사건도 그랬고 항상 그래요. 북한이 예.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워딩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도발과 보상 이런 악순환을 예. 반드시 이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내겠다. 이거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협상이 결렬되면 남쪽, 북쪽 누가 더 부담스럽겠습니까?
참 계량하기 좀 어려운 사안인데. 계량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 제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 지금 투투 회담이라 그래서 우리 김관진, 홍영표, 예. 저쪽에 황병서, 김양건 정말 제일 센 사람 4명이 붙었어요. 예. 이거는 거의 준 정상회담하고 같습니다. 남북 관계 이제까지 진행되는 도중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넷이서 달라붙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관급 회담이라고 이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전 정권, 전번 정권에서도 했는데 항상 북한은 우리보다 급이 항상 낮은 한 급 내지 2급이 낮은 사람을 장관급이라고 해서 내보내서 예, 예. 우리를 우롱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김양거리가 나왔고 북한군의 1인자라는 사람이 나왔고 우리는 안보 1인자가 나오고 통일 전략의 1인자가 나와서 투투 회담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제까지 없었던 협상이 틀이고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탑다운 형식이라고 지뢰 도발 문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3일 동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 예, 겁니다. 예. 이제 다시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또 다시 지뢰 도발 문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모든 문제가 협상의 타구에 올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우리 대통령의 워딩은 확실해요. 사과를 하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저는 저런 말씀을 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북한이 이번에 저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분명히 북한의 아픈 점을 다쳤고 예. 제일 약점을 다쳐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이라는 걸 해서 북한이 많이 아쉬워하면서 아파하면서 회담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담 장소도 우리 측에서 하자. 너네 누구 나와라. 나왔고 우리 이렇게 하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대로 페이스가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페이스로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누가 이제 많이 힘들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을지 포커스 훈련 중입니다. 예.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군이 들어오고 있는 이 도중에 우리 군도 독이 잔뜩 올라 있는 도중에 바보짓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가장 아파하는 점을 우리가 즉시로 반격을 하니까 당황을 했고 우리 페이스에 말려 들어온 거죠. 저는 예.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측,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지만 반드시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지난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당시에 당시에 고위 관료들에게 전화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북한에서는 이제 천안함 침폭 사고를 일으키고 우리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를 하니까요. 뒤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재 조치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계속 북한에서 얘기한 거는 이와 어찌 됐든 많은 군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채 예. 어찌 됐든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그럼 보상책을 달라. 이것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예. 남북 대화가 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북한의 어떤 그 주체를 명확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발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대북 심리전 그렇습니다. 방송으로 예, 지금 예. 맞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둥지둥 지금 우리 쪽 페이스에 말려서 지금 나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다가 입장을 결정할 것을 촉구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지난 몇십 년 동안 반복된 북한의 어영부영하는 예. 그런 모호한 사과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측 대표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운 적이 있었나 싶다. 그 정도로 북한이 어찌 보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인데 과거에는 어쨌든지 저희가 한번 짧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수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앞으로 계속 115만원 나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저 장면은 회담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냥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무슨 물으니까 남측은 백수건달이다 이런 폭언을 퍼붓던 모습인데 네. 이번에는 3일째 엉덩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지난해 때도 그랬고 항상 막 욕을 하면서 나가요. 예. 한 30분, 1시간 하다 욕을 하고 나가는데 북한에서 정말 김정은으로부터 가장 큰 신임을 받는
3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군 총정치국 군설 1위인 사람하고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에 속하는 김양건이가 와서 우리한테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이처럼 좋은 기회를 아마 남북관계에서 맞아본 적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20만 북한 대군이 예. 밤새껏 한국군이 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뭐 김정은이가 뭐 스위스 가서 에멘탈 치즈만 먹었대. 뭐 이런 소리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김여정이하고 뭐 어쩌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했대. 이런 소리 같은 것이 들어가면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한 3년 동안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오면 그 20만 장병이 싸만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 저게 저렇게 아프니까 북한이 제일 높은 사람을 보내서 군복까지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만한 큰 별 단 사람이 나와서 제발 좀 우리 입장 봐달라고 우리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교수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양건이 과거에 MB 회고록,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김양건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합의문도 없이 돌아가면 죽는다. 김양건, 지금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양건이 과거에 협상을 할 때 합의문 없이 돌아가면 죽는다. 이번 회담 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북한에서 김양건, 황병서가 숙청을 당할 수도 있습니까? 글쎄, 뭐 저는 지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양쪽이 지금 되게 붙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김관진 장관이야 뭐 대통령이 흉심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고 예. 홍영표 장관도 같이 청와대에서 일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말 괜찮은 전문가 둘이서 북한의 전문가 둘하고 지금 붙어서 지금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가 없이 아니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없이 들어가면 정말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이 총살이든 숙청이든 강등이든 뭔가 어떤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합의를 예. 하라. 근데 북한은 말 하나 가지고 또 이런 말이 나오면 또 가서 쪼르르 가서 아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황병서가 지금 하는 역할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북한 측하고 우리 측이 북한에 좀 노예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그래도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기가 뭔가 머리를 써서 지혜를 내서 회담을 진행하는 건데 북한은 딱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한 외에서 한 걸음도 벗을 못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같아서는 저는 그 바로 사과 그리고 확성기 방송 중단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회담이 이렇게 거의 정말 48시간 회담만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봐서는 뭔가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확성기 방송도 중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만 그 뒤로 나아갈 수 있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남북 협상이 지금 사흘째 계속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거의 어제 3시 30분이죠. 그러니까 예, 만 그렇습니다. 하루를 예. 넘겨서 했다는 예. 건데요. 지금 이제 저도 전직 그 남북 그 협상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의 합의문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만큼 진통이 크다. 그런 방증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 정말 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모두 다 까발렸는지 지금도 굉장히 좀 그 비판할 대목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009년에 왜 싱가포르에서 김양건과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밀 협상을 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문이었는데 예. 그때 우리 측이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김양건 씨가 그 사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렬된 것은 우리 측이 쌀 40만 톤, 뭐 옥수수 10만 톤,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은행 설립을 위한 100만 달러 이런 것을 요구하다 안 돼서 결렬됐다라는 어떤 증거를 좀 남겨달라. 아주 짧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떤 수령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물을 남겨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남북 협상 가운데 지금 수시로 정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김정은의 하나하나에 대한 다 어떻게 보면 지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정회가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북한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과는 없다, 방송 중단하라 고집 피우고 있지만 김양건이 대북 확성기 방송만 중단하면 남북한의 민족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죠. 늘 괴뢰 도당 이런 표현 쓰다가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것이 뭐 국내용인지 국외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이 이번 기회에 과거와는 다른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변화를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22일 5시까지 최후 통첩 기한을 줬어요. 예. 근데 최후 통첩을 해놓고 뒤쪽으로는 우리한테 회담을 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그 받지 말고 그냥 부딪혔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전쟁 중에도 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대화는 예. 하는 건데 최후 통첩 시간을 정해놓은 건 자기인데 먼저 와서 회담을 하자고 그래 놓은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조선중앙통신에서만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사람들이 못 봅니다. 해외용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선중앙방송에서 오후 5시 방송에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과 딱 모든 것을 밝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진짜 놀랍다. 얘네들 예. 진짜 우리가 급소를 날렸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얼마나 어려우면 얘네들이 최후 통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한테 대한민국이라고 다 칭호를 하면서 우리한테 대화 제기를 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군과 우리 정부의 이번 그 지뢰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정말 효과적이고 신속했고 북한의 가장 아픈 점을 때렸다. 네, 그 부분만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8월 22일 오후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판문점에서 긴급 접촉을 가지게 됩니다. 저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호칭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이후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담 첫째 날에 저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했다는 것, 그만큼 뭔가 돌파구를 좀 열어달라는 애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결국은 자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것을 가져가지 못하면 숙청을 당할지 총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성기 방송 중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사과 정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사과에 얹어서 뭘 더 해줘야 됩니까? 우리 저 대통령 워딩을 잘 들여다보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하면서 계속 연평도 온 세계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북한이 공격을 하고 있을 때도 그때가 정말 하늘이 준 기회를 우리가 놓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그러거든요. 아니 그 너절한 지뢰 세발 사건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러는데 우리 장병이 다리가 발목이 두 개 예. 나갔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이 도발의 악순환을 끊자.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군대에 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군 불러만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번엔 정말 제발 한번 좀 제대로 붙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좀 제대로 버릇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대표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예. 이외에 대외적인 요인은 사실은 북한이 뭐 전면전을 한다 그러지만 한미 연합 세력을 꺾을 그 어떤 군대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북한이 물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다연장포나 장사정포나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만 네. 뭐 잠수함이 지금 없어졌다 그러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웃기는 게 잠수함 70척 중에서 50척이라 그러면 북한이 쓸 수 있는 모든 잠수함은 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예. 고장 나거나 못 쓰게 된 거 빼놓고는 다 나왔다는 소리인데 북한 잠수함이 20시간 아니면 22시간 동안 바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 북한이 전선에 군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다 있는데 무슨 지휘관을 내보낸다는 말도 참 웃기고 공기부양정이나 잠수함 보낸다는 것도 전쟁이 앞으로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우리한테 지금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앉아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미연합이. 예. 저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없고 예.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런 말 해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삼천국녀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왜 그 나라를 없겠다고 하는 일을 할 리가 없거든요. 예. 다만 우리 국민들한테 겁을 줘서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면 이거 그러지 마. 우리가 좀 쌀이랑 주고 좀 이렇게 그런 여론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한번 붙으려면 해보자. 이러니까 저 친구들도 이번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요 이번에 좀 흥미롭게 좀 관전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저도 이제 북핵 육자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한 회담 한 10여 차례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동적인 군사 대응은 북한이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 모든 어떤 1차적인 예.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 그거 하나가 참 큰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그만큼 북한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48시간 최후 통첩하고 왜 대화에 우리가 응하느냐. 그 점을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제가 전직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북한과의 협상 문제를 그 전담해 본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이 경우에 우리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군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예. 일단 북한에서 대화하자고 한다면 대화를 하되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군 최고 책임자가 나와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역제안을 하는 그런 어떤 국제사회를 위한 명분 축적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김관진, 황병서, 김관진 두 사람이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황병서는 명실상부한 북한 2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정은 신뢰합니까? 김정은이가 신뢰를 하니까 3명밖에 없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임명을 했고 예. 자기 다음으로 높은 차수 이만한 왕별을 준 거고 그리고 황병서 자체가 모든 데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 황병서, 김관진 라인 그리고 홍영표, 김양건 라인이야말로 정말 남북 관계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예. 정말 제대로 된 궤도에 올려놓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텁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강성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떤 원점 타격이라든지 예. 어떤 그 대응 문제에 대해서 발언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에 북한 지뢰 도발 직후에 보여줬던 우리의 약간 우왕좌왕한 태도 이걸로 봤을 때는 조금 이 강성이다.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예. 다만 이번에 이제 많은 그 외교관들이 이번 그 2+2 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어떤 그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김양건 또는 김양건이 나왔을 때 우리는 더 고위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북측의 어떤 그 페이스에 말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는 이 군 문제에 전착해서 군부의 핵심 실세를 이끌고 나왔다는 것. 예. 이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대화 체제의 한 가지 유형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둬야 된다는 그 분석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부분 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접경 중국에 있는 길림성 일대에서 중국 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그리고 도심을 군 시설이 탱크가 출몰했다. 이거는 어떻게? 바로 20일 날 예. 연길시에 중국군 자주포와 탱크가 저 나오고 나타났고요. 있어요. 저 그 영상. 예, 저기 나왔는데 예.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는데 왜 중국 군대가 움직이는 거냐?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저게 지금 한중 관계는 굉장히 좋고 북중 관계는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것도 김정은한테는 압력이라는 거죠. 저 친구들이 우리 등 뒤에서 무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하늘에는 B-50이나 이런 것들이 뜨고 있고 여기서 한국군은 결연한 의지, 국민들의 의지, 또 대통령 뚝심. 이게 이전하고 좀 많이 다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회담을 제의하고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빡빡 쓰고 있는 예. 그런 이전과는 다른 대화의 모습과
대화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도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중국이 저렇게 보여주고 저것이 뭐 중국 정부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자제를 하라 그래도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중국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수십 년간을 자제할 대로 자제하여 왔다.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순한 배웅이나 보복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할 입장이다. 네. 저는 오히려 저 조선중앙TV 보면서 이 북중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다. 예. 이 점을 느꼈는데요.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혈맹이라면 북한과 중국은 혈맹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중국의 어떤 자제 타령에도 이 말,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북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3일 중국의 전승절에도 9월 3일. 중국을 예. 9월 3일 방문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이 이번이 그럼 6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리고 매년 한 번씩은 중국에 가서 회담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는 굉장히 거꾸로 가까워지고 있고, 예, 지금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어떤 뭐 만난다거나 어떤 그런 만남을 위한 움직임이라든가 그거는 전혀 포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얼마만큼 중국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느냐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 예. 군사 프레이드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대통령, 자기는 한 번도 못 만났고, 저 벌써 아까 조선사님 말씀하셨지만 6번째 가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중국군 사열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겠죠. 예. 이건 도대체 한중 양국이 지금 우리를 놓고 무슨 장난을 치는 거냐? 이건 김정은으로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중국에 가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거고,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을 튼튼히 가지면서 중국의 지지를 끌어오는 지금의 현 구도는 정말 기가 막힌 구도.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이번 협상 결과에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국가가 부르면 달려간다는 예비군들의 응원 메시지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뢰 도발 사건이 터지자 우리 군은 이번에도 미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전역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최신의 전투기 8대도 보란듯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시각 남조선에서는 사재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음료수를 비롯한 식용품을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섭니다. 네, 북한이 3대 핵심 침투 세력 전력을 배치하는 등 협상 중에도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력 강화에 맞서 B-52 전략 폭격기와 핵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양계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신인균 자주광 네트워크 대표,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 전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안혜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고영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군사를 움직이고 있지만 전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물론 능력은 뭐 다 상대적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뭐 지금 뭐 몽둥이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가용할 수 있는 뭐 전력 자산들이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정말 맞서겠느냐. 결국은 이 군사 전략에 관한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해보는 것이고 예. 그 패배가 분명하다고 하면 뭐 김정은도 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문제에서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남북 간의 어떤 뭐 한미연합군과 북한의 전력에 대한 평가와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는 자기들이 가진 것, 뭐 얼토당토한 뭐 핵이라든지 뭐 그런 미사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뭐 재래식 무기가 뭐 양적으로 또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호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연도 믿으면서 과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평가와 북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다를 수 것을 있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나 그런 뭐 배짱, 담대력 이런 것들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 상태, 이 정신 전력, 예. 그리고 그들이 현재 뭐 건강 상태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이 경제력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은 겉으로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전 국민들, 군인들에게 전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순한 배웅이나 보복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할 입장이다. 우리 안 선생님 어떻습니까? 북한의 특수부대에서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특수부대 근무하실 당시에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전쟁을 독려하는 방송을 하면 막 전투 의욕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시는 또 제가 할 때는 권한의 행군 시기였고, 아,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김정은 체제가 아니었고 김정일 체제 예, 때문에도 또 북한 군인들이 뭐 사기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사복무할 때만 해도 뭐 저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전사들이 하나같이 자기 충성에 대한 그런 게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또 권한의 행군도 걸치고 해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타락이 됐기 때문에 저런 명령이 떨어져도 크게 동요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네. 해이해졌다라는 네네. 것을 북한 역시 요구를 하면 타락이 되는 네네. 거죠. 타락.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북한이 남한의 협상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3대 침투 전력을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공기 부양정, 저쪽은 이제 기습적으로 상륙 침투할 수 있는 부양정, 그리고 잠수함,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할 잠수함, 그 다음에 특수전 요원 최전방위 투입한다. 이 세 가지가 북한의 3대 침투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3대 침투 전력은 저기에다가 추가해서 AN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 특수전 부대가 최전방에 투입됐다.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그럼 특수전 부대는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예. 특수전 부대는 후방에서 전투하는 부대입니다. 예. 그래서 최전방에 들어왔다. 이것은 후방으로 침투할 준비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예. 뭐 전선에서 특수전 부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후방에서 어떤 그 테러를 한다든지 예. 뭐 표적을 갖다가 폭격 표적을 북에다가 좌표를 전송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뭘 타고 올 거냐? 그게 바로 잠수함과 공기부양정입니다. 예, 특수전 부대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예.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특수전 부대가 뭐 이 동해바다를 헤엄쳐서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금 경계가 삼엄한데 뭐 GOP를 갖다 넘어서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거로 그죠? 예. 한두 명이 어쩌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따라서 지금 이제 공기부양정이나 잠수함을 전방에 배치를 하고 잠수함 이미 한 50여 척이 사라졌다. 이것은 특수전 부대가 한국 후방으로 침투해서 뭔가 특수작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어떤 고영은 선생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 잠수함이 워낙 좀 낡아서 24시간 이런 식으로 잠수를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배들이 낡아서. 그래서 지금 50척, 70% 북한 잠수함 70척이 지금 작전을 위해서 위협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다라는 것은 다소 북한의 허세가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까? 낡은 것과 작전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 이제 고영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이 군사 분야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확실한 있지. 어떤 그 작전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분은 저 말씀 맞다는 얘기죠. 50척이 기지 이탈을 하고 감지가 안 저건 됐다는 확실한 겁니다. 저 우리 군에서 발표한 겁니다. 저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잠수함이 낡아서 하루가 아니고 작아서. 작아서. 예, 작아서. 왜냐하면 잠수함 배터리를 움직이거든요. 예. 그 배터리는 굉장히 뭐 많이 실으면 오래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덩치가 작으니까 배터리를 많이 실을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연어급, 상어급 이런 것은 뭐 하루에서 이틀, 그리고 하루 로미오급 정도는 한 3일 정도로 배터리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되면 엔진을 돌려서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엔진 돌려서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그것처럼 북한 잠수함도 엔진을 이제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엔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밖으로 나와야죠. 왜? 공기가 들어가야 엔진이 내연기관이 작동해서 예. 흡입, 뭐 폭발, 뭐 예, 이거 하는 게 바로 예. 디젤 엔진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기는 물 속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와서
물론 잠수함이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잠만경을 하나 딱 올려가지고 공기를 흡입하는 잠만경을 올리는데 그게 망망대해에 우리 이제 이 대잠 초계기들이 하늘에서 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쇠가 딱 나옵니다. 아주 작죠. 한 15cm, 20cm 됩니다. 예. 이런 게 딱 나오면 근데 그게 레이더 기막히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물 밑에 있는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이 아무리 오래되고 작고 구식이고 시끄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물 밑에 있는 잠수함을 찾기란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고 마치 해운대 백사장의 바늘 하나 어쩌다가 하나 찾아서 찾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그냥 밟혀서 찾는 거 그 정도 확률인데 다만 이 잠수함이 하루나 3일 지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 잠수함의 취약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군이 한 50척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3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올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까? 북한 특수부대가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확성기 방송을 와서 타격할 수는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군사력이나 그리고 모든 게 안보가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게 타격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 대남 방송에 대한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왜 많은 그 전년 처소 군인들은 그 방송에 많이 호감을 가져요. 저 역시 개성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개성 쪽에서요? 방송을 듣고 노래를 보고 떨어지는 라디오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그 노래를 자주 접하면서 뭐 이등병의 편지 같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더욱 고향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왜 단지 같이 붙어서 싸워야 되는가 같이 서로 합의해서 같이 나가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대남 방송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군사 분계선 전년 쪽에 있는 군인들이 정말 많은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노래 중에 이등병의 편지가 북한에서도 짠하게 만드는군요. 혹시 특수부대라면 어떤 류의 특수부대들이 있고 훈련은 보통 어떤 훈련을 받으세요? 특수부대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매 군단마다 뭐 저격 경보는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정찰대대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훈련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경보였습니다. 그래서 강하, 도하, 그다음에 윤존기제를 다 다뤄야 되고 강하라고 하게 되면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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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뭐 핵배낭 부대라고 해서 저희는 핵배낭 부대라고 하지만 실제 소형 신형 무기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소형 미사일 같은 거를 자기가 다 개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형 핵배낭이라고는 하지만은 소형 미사일이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훈련을 아침부터 하게 되면 정말 실제 일반 군인들에 비해서 몇 배를 훈련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보상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북한이 특수전 부대 2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과장이 많이 섞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20만이면 웬만한 그 아주 군사력 강한 나라의 정규군 전체 숫자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 그 정도의 특수병을 양성을 할 수가 없죠. 뭔 전군의 특수병화 이렇게. 그래서 북한 특수병을 제가 분석을 좀 해보면 그 중에서 우리로 치면 사단 수색대 이런 것 정도도 다 특수병의 카테고리에 넣어놨습니다. 우리도 군 갔다 오면 수색대 갔다 오면 특수병과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부심은 특수병이죠. 그러나 이제 인정은 안 해주지만 죄송합니다. 이 수색대 나오신 분들께 어쨌든. 그런 카테고리를 다 넣어서 2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안 선생님 말씀하신 경보병예단, 해상저격예단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특수병이에요. 진짜 특수부대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경보병예단은 진짜 특수병인데 그런 데를 다 합치면 한 6만 정도. 6만 정도. 그런데 6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6만도 우리 특수전 요원들에 비해서 한 4배 이상의 숫자거든요. 따라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이제 그 안 선생님이 군사복무하던 시절과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AN2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특수전 병들이 정규군하고 붙으면 정규군이 백전백승입니다.
예. 왜냐? 중화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기는 오직 경화기, 소총을 비롯한 아주 가벼운 무기들만 가지고 있는데 정규군들은 완전 중화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붙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특수정들은 은밀하게 침투한 것들을 하는데 은밀하게 침투할 수단이 지금 북한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예. 그래서 특수전 부대들이 뭐 전방으로 왔다. 이건 의미가 없고 후방으로 침투했다. 이게 무서운 건데 제가 봤을 때 침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평양에 보면 거리 사진이 나왔는데 너무 평온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보기에는 뭐 김정은이가 평양 주민들한테 실탄을 지급했다, 뭐 다 준 전시라고 하는데 실제 평양이 너무 조용한 걸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어떤 전쟁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협박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단언컨대 북한은 지금 전면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전 아니겠죠? 왜냐하면 국지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군은 북한이 전체적으로 몰려올 걸 대비해서 이 철책 부대뿐만 아니고 그 후방 지역에 있는 페바라고 하죠. 그 지역 부대 그리고 그 후방에 있는 이 기계화 기동군단 다 지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군 기계화 부대들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기계화 부대 포병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냥 어떤 도발을 하겠다는 것이지 밀고 내려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밀고 내려오려면 기계화 부대들이 뭔가 진지로 배치되고 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계화 부대들의 이동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전면전할 의지는 전혀 없고 단지 포병으로서 우리를 협박할 어떤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저는 또 뭔가 생각났냐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이렇게. 장군님은 전선으로 가고, 예, 아이들은 야영소로 간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것 같지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뭐 잠수함도 막 잠수함도 막 배치하고 이러는 거는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영대도 실세에 대한 그런 안도감도 주고 또 자기는 또 여러 주변 국가들의 또 위기감도 주고 이러한 걸 조성시키려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소리는 굉장히 요란합니다. 뭐 전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하고 뭐 북한 주민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도 노농저기대복이라고 전투복 입고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이 매일 이런 걸 시키고, 뭐 이미지로서는 굉장히 뭐가 당장 터질 것 같은데 사실 뭐 자세히 우리가 뒤돌아보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이제 퍼부은 것은 어떤 불이 아니라 그런 꼼수를 던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목함질이다. 목함질을 아주 은밀하게 와서 묻어놓고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도 알 수 없도록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수를 던졌고요. 포탄 쏜 것도 뭐 한 발 이때가 뭐 뻥 쐈는데 어디 야산에다 쐈는데 그게 뭐 전면적 어떤 뭐 군사적 작전에서 굉장히 어떤 뭐 정규적 공격이라도 벌써 수를 썼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 이후로 북한이 하고 있는 또 수를 써가지고 우리 보고 좀 회담하자 했고요. 전부 다 꼼수입니다. 꼼수다. 꼼이라기보다는 어떤지 불이 아닌 수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도 결국은 수를 가지고 일단은 먼저 맞서는 거죠. 강력하게 저희가 맞섰고. 근데 그 맞섬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해줘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뭐냐면 우리 이렇게 종편에서 하고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중들이 이런 종편 통해서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태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우리 신은균 대표님께서도 후방 공격이 이 특수부대에 의한 후방 공격이 상당히 가급적이면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더니 또 공기 부양정 그리고 이제 뭐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갖다 아주 또 그림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어떤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한 너희들이 그런 꼼수를 해봐야 너희들이 꼼수를 쓰면 우리는 이 대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P3 초계기도 이 비행하는 것들 보이고 그다음 또 공기 부양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보이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못된 짓 하지 않고 그냥 꼼수 쓰려고 하지 않고 결국 회담에 진지하게 나서는 그야말로 이 회담을 통해서만 성실하게 나설 때만이 여기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우치겠죠. 지금은 회담 밖에서
이게 저 뭡니까 이 물귀신 작전 해가지고 와 소리 내고 그림 내고 영상 내가지고 회담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단호히 원천적으로 끊어버려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군사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꼼수는 진짜 꼼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족끼리 TV에서 우리가 뭐 사재기를 한다, 뭐 군인들이 도망을 갔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들이 아마 북한 내부용인 것 같긴 한데요. 이 보시고 이 북한에 계실 때 이런 얘기를 믿으셨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시각 남조선에서는 전쟁 공포증이 만연되고 있으며 라면, 음료수를 비롯한 식용품을 저저마다 사서 저장해 놓는 현상, 일명 사재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온화한 공항에서는 예약된 손님들보다 3 내지 4배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예비군 훈련소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중대립장이 발표되자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훈련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런 내용을 북한에 계실 때 믿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저런 내용이 방송되게 되면 와 우리는 솔직히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예. 마음대로 열차도 표를 끊고 마음대로 좌석을 못 끊는데 비행기는 생각조차를 못하고 또 비행기를 탄다 할 때는 뭐 외교관이라든가 그렇죠. 정말 국가 무슨 원수 국가 그 옆에 주변 사람들만 타는 줄로 알았지.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에 와서 서민들 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런 방송을 보여줌으로 해서 남한이라는 사회가 또 다른 발전이라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이건 오히려 지금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다. 인터넷 방송인데 오히려 이건 뭐냐면 이건 사전에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들이 예상외로 너무 아주 태연하고 그리고 북한이 어떤 이번 만행에 대해서 전 2030 세대들조차도 한결같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안 되겠다라고 다들 마음을 합쳐주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을 합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으로서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좀 불을 좀 질러보려고. 예.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에 띄우는 거죠. 예.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어떤 그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사실 그러냐라고 혼돈할 수도 있고 이 바깥 어떤 국제사회에 대고 자기들의 선전심리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요. 우리가 천안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요즘 장병들 너무 유약하다. 심지어는 군부대에서 엄마 무서워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대 제대 전역을 앞둔 병장들이 북한 내가 맞겠다. 보십시오. 이게 이 사실입니다. 이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이 이런 장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역 연기를 결심했다.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 이 변화 사실은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안보시 강화됐다? 아니면 이번 상황이 좀 특별하다? 북한에 지쳤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알았죠.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도 혹시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는데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왜냐? 그때는 확실하게 북한에서 포가 막 날아오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확실하게 알고 그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북한이 또 오리발 내미는 것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실체를 알았고 저는 또 결정적으로 이번 여름에 연평해전 영화를 했지 않습니까? 영화. 그게 이제 600만 명이나 보면서 그 연평해전을 보면서 사실 다 울었습니다. 그 울었던 그 눈물이 그 울분이 지금 이제 또 표현되는 이런 것이라고 보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10대, 20대들이 많이 애국심이 좀 고양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들만 해도 중학생 이제 대학교 뭐 신입생 이러는데 자기 친구들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과거에 우리가 20대 또는 10대 학생들 이렇게 생각했던 그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많이 달라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북한과의 어떤 그 체제 경쟁에서 완벽하게 이겼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과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애국심이 많이 늘어나는데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우리 군인들 과연 전쟁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는 한 10여 년을 계속 군부대 훈련장이나 이런 데를 현장에서 가서 보고 다 합니다. 하면은 10여 년 전에도 똑같이 했던 그 포쏘았던 시간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여가지고 했던 시간이나 지금 하는 시간 똑같아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인들 군기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이제 40대, 50대 우리 이은우 부장님 같은 세대가 이제 걱정하는 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얘들 저렇게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표님 정말 걱정 여기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특정인을 갖다가 판단할 수 없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에서 먼저 포격했다면 왜 연천군 주민이 못 들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 계셔보셨고 북한 특수부대 계셨고 하니까 오셔서 저런 식의 남한 내에서 못 믿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시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황당하죠. 예. 그리고 정말 뭐 그래도 한 게 지자체장인데 그 사람 무슨 정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지 결국은 국민이 안녕하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정치 일꾼의 정치인들의 본분인데 지금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둘쳐내고 그걸 제거하자는 건데 그 자체를 상당히 흐릿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저런 악들이 악순환 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일조하고 있으니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딱 찍어서 자기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시장은 과거에 이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여론을 오도시켜서 해왔으니 이번도 또 똑같은 그런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은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채널의 방송국과는 관계없고 왜냐하면 저는 이 엄중한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성남시장이라면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달라요. 인구가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인구 100만이 넘는 시의 시장이 우리 지금 협상단 60이 넘은 협상 김관진 실장 같은 분이 지금 30시간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을 거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저 말이 얼마나 틀리는가를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시다 보니까 지금 포가 뭔지 아마 몰라서 지금 저러시는가 본데 76mm 포를 북한이 쏘았습니다. 연천 국민들은요 휴전선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GOP도 한번 안 가보셨나 봐요.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있어서 연천 국민들은 그 민통선 이남에 살고 있어요. 76mm 포는요, 포탄 해봐야 우리 주먹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포탄이에요. 탄도 중량 72g밖에 안 돼요. 수류탄보다 더 작아요. 그런 것을 쏴도 한 2km만 지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또 쏘는 데서도 2km에 지나면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맞는 데서는 그냥 푹슉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포라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천지가 진동한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국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자세다. 혹시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북한 특수부대 근무하셨으니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하면 말씀드려주고 하면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다 믿습니까? 설마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북한 나와서 국정원 조사를 걸치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정원이 다 시키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많이 처음에는 했었는데 실제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천안함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 안보강의를 시작할 때는 저게 다 진실일까? 설마 사람이 사는 세상에 저런 일이 번져지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많은 오해를 가지고 그리고 갈등을 많이 했는데 천안함 폭격 그리고 연평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말 북한이 정말 저러한 체제 속에서 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북한 주민들이 정말 그 체제 속에서 정말 피해자로구나 이런 걸 많이 인정하고 또 공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남북 협상이 잘만 마무리되면 우리 남북 관계에도 우리 남한에게도 앞으로도 오히려 좋은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회담 등의 협상 추가 성과에 대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지금 직함이 한반도 평화재단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이번 사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본론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해라. 예. 우리 그거 못 참겠다. 예. 그러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 뭘 얻어내야 됩니까? 사과만 받으면 됩니까? 그 대통령이 좋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예. 예,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이 사과를 받아내라고.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요. 과거에 무슨 뭐 이 김신조 일당 왔을 때 그 김일성 주석이 그 이우락 정보부장 갔을 때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아, 김신조 일당이 개인적으로 오는 다음에? 만났을 때 미안하다고 그건 사과했고. 예. 또 그리고 그 이 시전선에서 그때 그 미군 장교들 두 사람이 도끼로 예. 그 살해당했을 때 그때는 공개적인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위협을 느껴 사과한 겁니다. 몇십 년 전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북 관계에서 우리가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말이죠. 예. 대통령께서 아주 굳은 의지를 표명하셔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라고 한 것은 그건 우리 국민의 공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북한을 우리가 마음대로 길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저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의 선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요 이 대북 방송이 이렇게까지 이 북한에서 말이죠. 예. 그 두려워하는 줄 몰랐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이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예, 왜 이제까지 이거 사용을 못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든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 대북 관계 이 새로운 차원의 그 획을 긋는 예, 그러한 결말이 나야 됩니다. 예. 예.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한 말씀씩은 다 하셨어요.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약간의 결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좀 주십시오. 보시죠.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에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력 도발을 포기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확성기 중단 등 유연한 대응에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숨에 해결되지 않아도 인내를 갖고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대표님께 어느 한쪽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두 분 다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100배, 10배 응징을 좀 강조를 했고, 한쪽은 유연한 조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쩌면 역할 분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쪽이 너무 세다, 한쪽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건 아니죠. 여당은 정부를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저는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당은 이제 이 정부하고 여당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문재인 대표가요. 가끔 이래 옳은 방향으로 가다가요. 그냥 거기서 삐뚤어지게 어떻게 이 전환하고 그런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라 그렇게 말은 못 하겠는데, 이번 경우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남북 문제 가지고 이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고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확성기 이 문제가 지금 주 의제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북한 지뢰 때문에 발생한 거지만은 예. 주 의제인데 이것을 양보하라고 하면은 그럼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취지는 우리가 남북이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고 평화적으로 이 남북이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자. 이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에서 가장 최대 무기로 활용하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후퇴시키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건 우리 국익을 뭘로 확보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야당 대표로서 미안하지만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이제 전제로 북한도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은 했지만 협상 중에는 좀 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북 협상하는데 의제가 여럿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정도는 양보해야 되겠다. 그래도 좋겠다 할 때 그런 안이 나오는 것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기다 목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걸 이 확성기를 침묵시키면은 우리가 최고 승리하는 것이고, 이걸 침묵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북한에 돌아갈 수 없다. 이러고 있는 판이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말이요. 양보해가지고 돌려보내라.
이건 말이 아니죠. 예. 저희가 이제 특별히 문재인 대표를 뭐 공격하려고는 아니고, 일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목소리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요, 예. 국익을 위한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또 야당일 때 저희도 많이 야당 경험해보고, 반체제도 경험해봤지만, 과거에 여당, 정부 여당이 남북 관계 가지고 선거 때마다 활용해 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국민들 얼마나 말입니다. 예. 무모하게 말입니다. 간첩으로 조작해서 처벌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지면은 또 정부가 무슨 뭐 조작한 거 아닌가 이 생각 늘 했어요, 우리가.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북한이 남북하고 잘 협상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는 말이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말이요. 안 그래요? 왜 이 공은 지가 다 차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차지한 거 없다. 이런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북 문제가 잘 풀렸을 때 나도 한마디 했다. 이 흔적을 남기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국익에 부합되고 말이죠. 국민의 공감을 얻은 그런 흔적을 남겨야지. 지금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얘기를 되겠어요? 예. 이건 좀 약간 다음 얘기도 조금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판단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회담의 방식,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가 의견을 하나 제시를 했거든요.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회담 상황을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과는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데 정부를 지원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까마득히 모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고 얼핏 들으면 아닌 것 같고. 이건요, 정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요. 저런 무식한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같은 나라도 비밀 협정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단계에 가서 발표하고 말이에요. 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도 그때 나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관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6년에 말이죠. 미국에서 청와대 도청을 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왜 도청했느냐? 7.4 남북 공동성명 해가지고 미국도 몰리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청와대가 남북 문제를 미국하고 협의 없이 결정하는가? 이걸 의심해서 도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미국을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미국은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재미없어.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존을 위해서 미국하고 협조한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이 북한 문제 가지고 대화가 부족하니까 심지어 이 휴전선에서 말이죠. 예. 주한미군의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보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이죠. 미국에 대해서 모든 걸 공개해 주라 한 얘기는 그건 미국하고 전적으로 협조해 간다 이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미국하고 협조 안 하고 우리 힘만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도 해본 분인데 말이죠. 예. 예, 이건 이 국정 운영의 말입니다. 이거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필요하면요, 이 국정원을 불러다가 말입니다. 정보위원회에서 우리가 대정부 질문도 아니지만은 따질 수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입장도 나쁘지 않게 우리가 뭐 협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해주고 우리도 비밀을 지켜서 말이죠. 이루어낸 다음에 국민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 협정이 필요한 때는 비밀로 해야 돼요. 협상 과정을 야당 정치인들에게 왜 알려주지 않느냐? 근데 여야 정치인한테 안 알려준다 그러는 예, 여야. 예. 그러니까 여당도 안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당한테 안 알려준다는 이런 얘기는 곤란하니까 여야 싸잡아서 이제 정부하고 여당을 말입니다. 분리해서 대결시키는 그런 정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 편의상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정부에서 여당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난 그리 봐요. 예. 박지원 의원께서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미국이 신뢰하면 남북회담이 성공할 때 내가 정상회담 협상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게
숨소리까지 알려주라고 했다. 저것이 미국이 예뻐서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런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이 클린턴은요. 예. 남북 문제는 무조건 김대중 대통령이 결정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자세였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알리는 것은요. 미국하고 협력 안 하고는 남북 문제 해결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왜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소신대로 남북 문제 우리 동포끼리 해결해 가는데 미국에 알려준 게 그게 무슨 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미국에서 그걸 너희 동포끼리 잘 사는 거 우리 방해한다 이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말이요. 미국이 지원해 왔는데 그럼 우리가 남북끼리 평화롭게 사는 걸 방해한단 말이요. 이러면 미국이 창피 아닙니까? 예. 알려줘야죠. 예. 대표님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데 제 주변도 그렇고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의 좀 매우 원칙적이고 강한 대응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예. 지금 뭐 보통이다,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등등등등 봐서 이번에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방송 재개하고 원칙 지키고 강하게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사람은 국민의 한 12%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민의 한 대부분이 잘했다. 2030입니다. 20대, 30대입니다. 국민 전체가 아니라 예. 젊은 층들의 저런 예. 마음의 변화는 예. 뭘로 보십니까? 그건 우리 사회가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과거에 젊은 층이 이 독재하고 싸울 때는 말입니다. 예. 예, 정부로부터 당하는 것이 하나의 그 훈장이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세계 각국이 우리 국민 다 이제 그 민주화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연령층이 말입니다. 보수 진영층이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명석 전 총리가 오늘 예. 구치소로 갔습니다. 오후에. 그런데 구치소 가는 길에 이제 백합을 들고 많은 사람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인지 자기는 억울하다. 사법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모습은 대단한 정의로운 일을 하신 분이 억울하게 나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 모습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도 정치자금법을 가지고 재판 받아본 사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정치적으로 당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때 제 경우는 당내의 대표 경선이나 대통령 후보 경선에 관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것은 이 국회의원이 정치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 자금을 규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린애 몫이하고 어른 몫이 다른 거예요. 이 대통령 후보 활동하려면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지역구 예산 가지고 전국 합니까? 그래서 법을 다시 만들어라 이거예요, 저는. 예. 그럼 전국적으로 활동한 데는 후원금을 더 늘려주는다든지. 그리고 또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 경선 자금은 절대로 조사 안 한다. 선포해놓고 저만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당내에서 말이죠. 한화갑 대표가 전라도 사람이 대표가 돼야 영남 후보하고 도움이 된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을 걷어가지고 나 돈을 대줬어요. 그런데 그걸 처벌한 거예요. 예, 그건 내가 썼다고 말이죠. 이번 한명총 같은 그래서 경우는 저도 그랬지만은 이건요. 지난번에 박기춘 의원 있죠. 예. 그분은 자기 반성을 하고 들어갔어요. 예.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이 볼 때는 나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보지 않냐. 그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걸 감내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 전 총리까지 하신 분이니까 예, 예. 그런 부끄러운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 잘 예, 근데 아마 여러 가지로 착잡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